노유진의 정치 카페. 예, 유례 없이 길었던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긴 연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남들에게 말 못할 연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그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불량으로 병원 찾는 분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지난 한 주 내내 엄청난 가사노동에 짓눌리다가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일터로 복귀하신 워킹맘들, 그런 여성들에게 오늘은 그 어떤 월요일보다 더 힘들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죠? 또 듣자 하니까 남자들 스트레스도 뭐 적지 않답니다. 뭐 하느라고 뭐 고스톱 치다가 이렇게 만화님 눈치 보는 게 그렇죠. 이렇게 뭐 괜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것도 상당히 힘들죠. 예. 다들 힘든 월요일 잘 견디시고 지금 정치 카페 듣고 계실 텐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단했던 연휴, 왜 고단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즐거워야 되는데 원래. 즐거워야 되는데 말이죠. 툴툴 털고 을미년 새해 유쾌하게 시작하시라고 정치 카페 39회 을미년 첫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씨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1월 지금 2달 전에 했는데 또 해? 예, 우리는 네, 이제 새해 계속 복 많이 받으시고. 이중과세 아니야. 예. 뭐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 괜찮죠. 많이 얘기해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설 지나고 3일 이 휴일이 있었잖아요. 예. 책 한 권 끼고 3일을 보냈어요. 아, 진도에서. 아니요. 올라와서. 진도에서는 설 전에 올라왔고 이미테이션 게임 그 앨런 튜링 책. 예, 그 영화도 봤지만 책을 3일 동안 끼고 뒹굴었어요. 예. 노희찬. 예, 저는 뭐 가족 형제들하고 아주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예, 저는 이제 혼자서. 아이 불쌍해라. 루비하고. 예, 루비랑 같이. 혼자서 그러면 루비가 서운해하지. 아, 그렇죠. 나는 뭡니 이럴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요새 집에 반려견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요? 욕실 테리어인데 14살이에요. 아이고 완전 팔로 할매네. 게다가 노환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지 협착증이 와가지고 밤새 이제 끙끙 앓고 이러면은 제 처가 또 밤새 그 껴안고 애를 다독여야 되니까 약을 먹이는데 낫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이래저래 이렇게 예, 명절을 이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보냈습니다. 영화만 2편 봤네. 그냥 하루에 몰아가지고. 하나는 킹스맨하고 또 하나가 앨런 튜링 나오는 이미테이션 게임. 나도 둘 다 봤어요. 킹스맨은 잘못 알고 갔어요. 저는 원래 버드맨을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버드맨 아직 개봉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뭐 버드맨 좋다 그러더라고, 시사해 본 분들이. 그래가지고 버드맨 맨만 기억나는 거야. 나는 이미테이션 게임 예매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킹스맨이 예매돼 있더라고. 갔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봤지. 둘 다 착오로 봤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이미테이션 게임을 또. 뭐 킹스맨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람 너무 많이 죽이더라고. 조금 황당하긴 하더라도 저 패러디나 나온 거 아시죠? 그 왕의 남자에다가 그 왕하고 그 광대 거기다 그 킹스맨의 그 배우들 둘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왜냐 킹스맨이니까 왕의 남자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성하고 패러디가 있었고. 킹스맨은 근데 사람 너무 많이 죽이긴 하던데 그 메시지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고 지구가 숙주 같은 관계인데 바이러스가 숙주를 살려놓고 가야 자기도 사는데 지금 인류가 하는 행동이 보면 숙주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거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숙주가 그냥 안 죽으려면 바이러스를 박멸하든가 아니면 숙주가 죽든가 둘 다 비극적인 상황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인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의식 이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의식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베를린 지하철 그 벽 있잖아요. 왜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호를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인간은 지구가 앓는 피부병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 앨런 튜링 나오는 이미테이션 게임도 나쁘지 않았어요.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봤죠. 그 앨런 튜링 자서전도 나왔으니까 한번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아직 안 봤습니다. 최근 뭐 보셨습니까? 그 자서전이 아니고 전기인데요. 전기요. 자서전이지 아니고요. 단순한 전기는 아니고 그 전기가 1983년도에 쓴 건데 영문판이 처음 나온 게 그 저자가 수리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앨런 튜링의 생애만 요약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만능 기계로서 컴퓨터, 튜링 머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컴퓨터를 구상하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던 지적인 편력
또 수학 이론가로서의 면모, 그다음에 2차 대전 전쟁 중에 이제 애니그마 해독과 관련돼서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일반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틈을 좀 열어준 방식으로 그렇게 기술을 해서 저도 이제 무슨 공학도나 수학도가 아니어서 스키핑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 이해하면서 읽어봤는데 예, 되게 이런 전기도 있구나 그런 좀 놀라움이 있었어요. 예, 저도 당장 읽어봐야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요. 39회 방송 출발해보죠. 노유진의 정치카페 광고 안내입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광고비가 있다고 해서 아무 광고나 받지는 않습니다. 광고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노유진 정치카페의 검증 광고는 딴지일보가 함께합니다. 02-771-7707 혹은 딴지.마스터@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졸라 감사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지금 1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이번 주 타임라인 한 꼭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주제죠. 이완구 내각의 미래 또는 뭐 친박 내각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완구 내각이라고 합치면 친박 완구 내각의 미래.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친박 장난감 내각의 미래. 예, 그건 한번 살펴볼까 해요. 먼저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에 이제 인준안이 통과된 게 2월 16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2월 23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완구 내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사항만 좀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먼저 이제 16일 날 국회 동의 절차가 완료가 되었고 17일에 이제 임명장 받고 장관 제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이제 개각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제청권이었어요. 통일부 장관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하고 있던 홍영표 씨를 바로 비서관에서 장관으로 보내버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이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제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인연이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주영 의원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유기준 의원인데요. 역시 여기도 지역구가 부산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서내각이네요. 비서실장을 참 좋아해요. 그 밖에 이제 금융위원장 이거는 생략하고요. 연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쭉 이제 설 연휴가 있어서 큰 활동이 없었고 22일에 설 지나고 나서 어제죠.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안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서요. 그 유가족들이 세월호 인양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공식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유보한 셈입니다. 그리고 2월 23일 오늘 아침에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로 첫 출근을 했고요. 총리실 간부들을 모아서 간부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완구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며칠간 했던 중요한 활동이고 모레 수요일 2월 25일부터 3일 동안 국회에는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완구 총리가 총리 지명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총리 자격으로 등장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받게 되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릴 겁니다. 청문회 때와는 좀 다른 모습 보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사항들 좀 짚어봤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완구 내각 또는 친박 완구 내각, 친박 장난감 내각이 어떻게 갈까 이야기하기 전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명 또 국회 인준안 처리 과정과 관련된 뒷이야기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국회 인준은 찬성 147, 반대 128, 기권 5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찬성표가 본회의에 투표를 한 새누리당 의원들 숫자보다 한
10표 정도 적게 나왔고요. 예. 반대표는 이제 거기 참가한 새정치연합 의원들 숫자보다 한 4표 정도가 더 나왔고요. 그 밖에 이제 기권이 다소 있었고,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어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불참 선언을 이제 당의 결정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있지만 정의당 불참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있는 대로 봐야죠. 우리가 지난번 이 시간에 마침 녹음하던 당시가 이제 그 2시 전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의당 불참 결정이 알려지기 전부터 우리가 방송을 했고, 그때 참석해야 된다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맞다. 또 당시 새정치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는데 새정치연합 결정과 무관하게라도 그 제가 볼 때는 뭐 새정치연합이 불참 결정 내릴 가능성은 적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박원석 의원이 이날 참석했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한테 그 5분 발언 반대 토론에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반란표 호소해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볼 때 뭐 양론이 내부에 당 내에 있었고, 결국 의원들 이거 결정은 이제 그 의원단 총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단 총회에서 논의 끝에 이제 불참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은 그 나흘 전인 2월 12일 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본회의 소집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그걸 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은 우리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또 미리 공언을 했더라고요. 원내 대변인이 뭐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불참이 참석보다 더 강한 반대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형식 논리상은 그런데 오히려 새정치연합도 반대했고 정의당도 반대했는데 그 1+1이 2가 안 되는 1+1이 1.5나 1.6밖에 안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권의 힘을 합해가지고 더 좀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거기에는 뭐 어느 한쪽만의 책임은 아닌 양쪽의 어떤 불신과 소통 부재, 그리고 이걸 사전에 공조하기 위해서 서로 좀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게 좀 뭐 정의당 의원단에서 이 결정을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책 작업 때문에 진도에 가 있으면서 그 뉴스를 봤는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좀 편하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제 참석하지 말자, 뭐 해서 반대표를 행사하자 등등 여러 얘기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의당이 미리 불참 선언을 해버리니까 새정치연합이 불참하는 순간 의원 5명짜리 당을 따라가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 반경을 딱 제약해버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던 새정치연합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 게 아닌가. 저는 이건 좀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은 이 과거에 예를 들면 안대희나 문창극 후보의 경우에는 정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했어요. 정문회 열어줄 깜도 안 된다. 근데 이번에는 정문회 열어줬잖아요. 또 나아가가지고 어찌 보면 많은 문제가 이제 정문회 초기와 달리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찌 보면 원래 예정된 날에서 한 번 더 미루는 어떤 과정은 거쳤지만 본회의에서 하여튼 처리하도록 합의는 해줬어요. 본회의 일정 자체는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새정치연합이 만일에 불참을 택했다면은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나름대로 선택을 잘 했다고 봐요. 잘 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아무리 소수 정당이고 새정치연합과의 차별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의당의 선택이 정의당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그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실익이 있었는가 또 정치적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이 우리는 참석해서 반대표 행사하겠다 당론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결국 새정치연합이 그렇게 똑같이 했으면 결국 따라온 거잖아요. 5명짜리를. 그러니까 이 작은 정당이 유연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예측해서 좀 했으면 나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도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또 따라 들어가는 것도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예. 뭐 이러면서 주로 이제 새누리당 의원을 공략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발언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다른 한편은 이제 그 인사제청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총리 임명장 받자마자 바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총리가 뭐 제청했다라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이미 다 짜놓은 걸 받아가지고 그냥 형식상 자기 이런 거 아니 이제 그 문제를 좀 이따 좀 따져보고요. 우리 이완구 총리가 총리를 어떻게 지금 일주일 동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그거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완구 총리 지명 인준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하나만 더 짚어보면 국회 의결은 이제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의원 수는 적지만 조금 더 국민들이 룰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회법이라는 이런 것에 따른 룰을 지키면서도 자기 의사를 좀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바깥에 좀 더 많더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면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완구 씨를 총리로 지명했는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의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청와대가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지명을 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청문회 과정에서 그 검증 동의서에 언제 서명했냐 이걸 집요하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밝혔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날짜를 보고인데, 근데 청와대가 그럼 왜 안 했는가? 예, 이제 그다음 의문이 그거예요. 검증할 어떤 뭐 한편으로는 이 선출직을 여러 종류의 선출직을 거친 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고도 보았을 수 있고 또 어차피 뭐 검증해가지고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은 추천할 만한 사람 뭐 있겠어요 그 동네에.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자포자기 하는 그런 점도 있지 않았겠는가 보이죠. 뭐 비트겐슈타인에다가 패러디해가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내 세계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인데 내 수첩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잖아요. 지금 뭐 그 수첩 속에 그나마 없죠. 뭐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검증은 해봐야죠. 그래서 우선 이완구 총리 카드라는 게 그 몇 달 전부터 뭐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나오던 얘기인데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이 전부 자가 발전 아니었냐. 만약 실제 청와대에서 이완구 총리 카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 그전에도 이미 검증 동의서는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명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이완구 총리 카드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왜 언론에서 주기적으로 이완구 총리설이 나왔냐는 자가 발전이었다. 자가 발전.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자가 발전이었다는 그 의혹을 또 확인해 주는 게 그럼 청와대에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이완구 씨를 해줬는데 할 때는 선출직이니까 좀 믿었다 이것도 있겠지만 저는 청와대가 낚였다고 봐요. 이완구 씨한테. 왜냐하면 그 이완구 씨는 뻥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건들건들 건달 갖고 조폭도목처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나이는 뻥이야, 사나이는 풍이야 이거잖아. 이번에 언론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뻗치기 하던 기자들 김치찌개 사주면서 했던 발언들이요. 뭐 언론인 내가 뭐 대학 총장도 시켜주고 교수도 시켜주고 이제 뻥이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뻥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죠. 그렇지만 뻥이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인정해 주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뻥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검증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들한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또 그거 뭐 어쩌고 얘기하면 자료 있으세요? 자료야 내가 공직 생활이 30년인데 공직자는 자료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초기만 해도 얘기 나올 만하면 바로 그냥 자판기처럼 계속 그 자료들을 내놨잖아. 그 청와대가 낚인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본인이 그렇게 자료 관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제발 스스로 저린 거죠. 네. 그 떳떳하다면은 뭐 누가 이걸 의심하겠어? 내가 굳이 자료를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데 의심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에 대비하는 자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 범행 후에 알리바이를 갖다가 만들고 확인하고 어느 정도 공격에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오는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억을 갖다가 많이 한다 그러거든. 그렇지. 거짓말 안 하면 기억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돈도 빌려준 사람은 기억 못 해요. 빌린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지. 이제 채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채무적 인생을 이제 좀 많이 살아온 편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한 건데 저는 이제 만일에 이제 그렇다면은 그럼 청와대는 정의원 총리가 사실은 그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또 청와대도 여러 전후 세월호 사건의 전후 맥락상 후임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총리를 교체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작년 5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이 작년 5월 중순 이후에 9개월 동안 뭐 했냐는 얘기. 청와대는 뭐 했냐. 그 이완구 카드를 검토를 안 했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문창국 이후에 그러면 문창국 낙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창국 낙마 이후에 청와대는 뭘 했느냐. 아무 대책 없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 대책 없이. 국무총리 있으나 마나 뭐 그냥 비서실장과 문고리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끼고 가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정호원 총리에게 그냥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끝까지 나와 같이 임기를 끝냅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을 준비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완구 씨한테 낚였다는 게 나의 주장인데. 청와대가 이완구의 자가발전용 뻥에 낚였다. 그러니까 두 차례 벌써 낙마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낙마를 하게 되면 그 레임덕이 그냥 오기 때문에. 그렇지. 딱 낚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마련돼 있고 밑밥을 살살 흘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딱 낚인 거라는 그래서 거지. 울며 완구 먹기가 된. 그렇지. 그렇게 된 상황이구나.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낚였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할 때 뻥 잘 치는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 실속이 있는 남자는 뻥을 안 치잖아요. 근데 뭐 이미 됐으니까 뭐 조심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네. 그건 그러네. 교훈만 얻은 거죠. 그게 이제 기왕 된 건 된 거예요. 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완구 총리가 이제 부임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완구 내각, 제가 친박 장난감 내각이라고 그랬는데 친박 완구 내각 이게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지금 국무위원이 18명이에요. 장관급까지 18이구나.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6명이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에요. 우선 이완구 총리, 황우여 교육부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여기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일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의 유기준 의원, 이렇게 해서 현역 의원만 6명 3분의 1이에요. 여기다가 청와대 비서관을 하다가 장관 간 사람, 뭐 수석을 하다가 간 사람, 뭐 이렇게 다 합쳐보면 이 완전 친박 내각에다가 이제 총리가 이완구 씨니까 제가 그렇게 재미삼아 완구 내각, 친박 완구 내각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선 아까 진정권 선생이 얘기한 이제 재청권, 강요 재청권을 행사했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시간이 없었잖아요, 저기. 사인만 한 거죠. 그렇죠, 사인만 한 거죠. 총리가. 이제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뭐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기 전에 장관 발표 안 한 것만 하더라도 존중한 거라는 거지. 이제 그런 형식적이나마 이제 총리가 정해진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이제 형식을 밟음으로써 외형을 밟음으로써 이제 총리를 뭐 책임 총리로 이제 그 뭐 바나나 우유하고 바나나 맛 우유 다르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책임 총리 맛 책임 맛 총리 책임 맛 총리야. 책임 맛 총리. 예, 그 이제 그런 그저 뭐 외양을 갖춘 것일 뿐이죠. 맛도 뭐. 아니야. 저 책임 향 총리. 냄새만 나가 냄새만. 예, 원래 제대로 됐으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좀 뽑아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되자마자 제청을 했단 말이죠. 그건 이미 이제 청와대에서 짜놓은 게 있었고. 그렇죠.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선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책임 용례 실시하겠다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지킬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기대한 건 만만한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뽑힌 사람들, 거론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몇 년을 보게 되면 다 비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누구 취향에 맞게끔 사람을 골랐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책임 총리가 사실 좀 어려운 게요. 이제 김정필 씨가 뭐 상처를 하셔가지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굉장한 실세 총리였죠 옛날에. 예. 예. 그 이제 이해찬 총리가 실세 총리였어요 참여정부 때. 그때 보면 이제 입각하고 싶은 의원들이 이해찬 총리한테 가서 입각하고 싶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진짜로 누구를 기용을 할 때 총리 의견을 실제적으로 물어볼 때 그때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번 경우는 보면 뭐 날짜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치죠. 그럼 다음부터는 그러면 장관하고 싶은 사람이 이완구 총리한테 가서 장관하고 싶다고 얘기할 거냐. 이제 이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 이완구 총리 내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완구 내각의 앞날과 관련해서 보면 이완구 총리 지명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됐는가? 조금 올랐던데 2%인가? 그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라 올랐다고 하는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설 연휴 이후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네. 아직 못 보셨죠? 마지막 게 16, 17일 거예요. 예, 16일, 17일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그 시점의 조사만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상승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 한 2% 올랐는데 당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던 부담을 당이 좀 떠안은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요. 국회 인준 절차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고 이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좀 넓게 벌어진 데는 한 7, 8%, 좁은 데는 0.9% 차이까지 이제 집권당과 제1야당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좁아졌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좀 적게 나오면 4%대, 많이 나오면 8%까지 4에서 8% 사이를 오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합쳐보면 야권 지지율이 확실하게 그 여당 지지율과 최소한 대등해졌거나 또는 그걸 조금 능가하는 수준으로 지금 정당 지지도는 좀 바뀌었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대개 30% 미만까지 갔다가 30%의 턱걸이 하는 수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별 도움된다는 증거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슬슬 당으로까지 전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그래도 그 크로스가 된 다음에 당이 꽤 높은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새누리당이. 근데 이제는 40% 이상 유지를 했죠. 새정년한테 그 턱밑까지 추격을 당할 정도로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낮아져 있는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될 거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원내대표를 하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을 해서 지금 내각을 꾸렸잖아요. 그러면 이완구 씨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걸 좀 바꿀 수 있느냐.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도 맞고 집권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도 맞고 둘 다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선 관계도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이완구 이전의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와 이완구 내각 총리 시대의 이 당청 관계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이 다음 궁금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딱 정무장관 하면 맞는 사람이 총리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정무장관 하면 될 사람이? 오히려 이제 좀 정무형 총리. 그게 또 어찌 보면 원래 총리의 어떤 그 기능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정무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관들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뭐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적합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세월호 이제 인양 문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신임 원내대표 쪽의 생각과
해수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거든요. 좀 더 넓혀서 보면은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이제 이 그 세금 증세 문제와 관련된 생각과 또 이 현재 그 당 지도부의 생각이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은데 지금 당이 자기 입장을 확연하게 세우면서 정부하고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그렇게 안 떨어졌을 거라 저는 보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내부 문제가. 그래서 이런 마찰적 요소들이 이제 꽤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갖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 파열음이 덜 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이완구 총리가 맞지 않을까. 그 사람이 원래 자기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소신이 없이 그냥 이게 어느 쪽이 힘이 세냐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현재의 위치가 그런 걸 되도록이면은 하는 데까지는 좀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세월호 인양 문제가 이제 당장 닥쳐온 현안인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날이 춥고 겨울이고 그래서 뭐 어찐다 했지만 이제 날이 포근해지고 일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인양 문제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뭐 소문난 친박이라는 게 그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 하던 김재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제 정부에 나가 있는 사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양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회방을 놓고 있고 그게 지금 친박의 분위기거든요. 이완구도 친박 총리인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취임 후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났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인양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인양 여론이 높거든요. 지금 국민들 속에는 현재로서는. 이 여론을 뒤집으려면 인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인양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럴 거라고 당이든 정부든 간에. 이런 조건에서 지금 원내대표하고 그 좀 내각 쪽하고 좀 충돌이 있는 데다가 이런 조건에서 지금 어저께 일단 판단을 유보해 버렸어요. 무슨 뭐 공식 보고받으면 뭐 달라져요? 이것이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당청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예, 저는 아마도 그 문제하고 지금 시급히 정리를 해야 될 이제 이 복지와 이 세금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정비하는 문제. 그 자기들 논란 벌이다가 딱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 이제 봄에 그리고 이제 2월 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해외 투자 사업했던 것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자원외교 자원외교에 대한 청문회 그 이제 그 조사가 국정조사 시작되죠.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사실은 내일 모레가 2월 25일이 이제 취임 2주년. 예, 2주년. 저는 취임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경실련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뭐 전문가 300명이 D 학점 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왜 D를 줬을까 F를 안 줬을까 근데 F 주면 재수강할까 봐. 그래 D를 준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재학생 중에서도 계속 교수님의 F로 바꿔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재수강할래요 이거. 근데 좀 실력 있는 자기들하고 이렇게 그 국정 철학과 기조가 같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실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행정부처 각 부의 책임자로 장관으로 딱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이걸 뭔가를 갖다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이 친정 체제로서 꾸리려다 보니까 장관은 그냥 전리품 나눠주는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장관이 그 분야에 대한 해결의 집행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갖다가 그게 알맞는 사람을 고른다기보다는 그냥 아니 뭐 변호사 하면서 그것도 선박 관련된 사건 몇 개 맡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해양수사 장관을 시키고 그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상상력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치에 대한 관념 자체가 그 박정희 시절에 그 구축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 우리가 이미 늦춰 진단했잖아. 지금 뭐 하는 것 보면 몽땅 다 자기 사람 이렇게. 지금 국기해양대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저 아침 저녁 국기 강화식
예,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다가 무슨 뭐 국회에 대한 경애하는 걸 보고 감동. 그러니까. 맞았다는, 그게 하나의 유머였는데.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를 로맨스로 해석하는 그렇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직기관장이나 아니면 대학 총장까지도 그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앉히기 위해서 뭐 1년씩 2년씩 막 공석 나놓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으면 흙 뿌려버릴 거야. 이런 심보죠. 그런 거라서 그렇고. 예,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고비길이 우선 그 세월호 인양 문제로 와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당청 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견들을 해소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나갈 건지를 보는 것이 이게 총리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시험대인 것 같아요. 좀 깨끗하지 않다는 건 이미 다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방 닦을 수 있나 없나 그걸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의문이요. 이완구 총리는 언제까지 총리하지? 왜냐하면 내년 4월이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럼 올 연말에 그만둬야 돼요. 출마하려면. 그럼 지금 총리로 왔다는 거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설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완구 총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입각한 그 의원 출신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뭐 8개월짜리 장관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뭐 나는 정해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 이제 출마 안 할 수도 있죠. 총리로서 인기가 이런 경우에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총리로서의 전도가 무망하다. 별 볼 일 없겠다. 그러면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다시 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총리로서 좀 인기가 오르고 일 잘하네. 이런 평가를 대선을 노릴 수가 있겠죠. 대선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출마 안 하겠죠. 네, 출마 안 하는 거고 뭐 그건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는. 예, 그러면 과연 이완구 총리는 대권 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이에요. 모 종편에서 보니까 계속 또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펌프질을 갖다가 뭐 어디 종편이 그렇게 하던가요? 예? 모 종편이 모든 종편이 모 종편이 예, 계속해서 이렇게 한 5% 나오던데? 네. 그런데 뭐 나는 워낙 그쪽에 또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뭐 총리 사실은 대한민국 총리의 인지도가 대개 한 9% 수준이라 그러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과거에 뭐 그 구룡에 들었던 어떤 당시 현직 총리가 스스로 조사해 보니까 9%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번은 이제 9%는 넘어요. 그럼 굉장히 시끄럽게 이제 보름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도 못 들어보다가 이제 퇴임할 때 총리였구나. 이게 그때 처음 한번 이름 들어보는 게 총리잖아요. 한 달만 있으면 다 잊어버려 또. 아니요, 근데 지금 퇴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했는데 취임한 걸 모르는 분이 많다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예. 그런 식이죠. 게다가 이완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검증 과정에서 엄청나게 무수히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뭐 대선으로 간다 할더라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권 주자로 떠오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가 조금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뭐 2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약 2주일 사이에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갔고요. 그리고 2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두 사람을 합치면 약 40%에 육박해요. 예. 그래도 안철수 씨하고 안희정 충남지사를 합치면 50% 확실히 넘더라고요. 예. 반면에 이제 여권 주자는 지금 김무성 당대표가 한 10% 수준이고요. 내외. 그럼 정몽준 씨가 한 7%. 그럼 뭐 김문수, 이완구 뭐 등등 이런 분들 한 5%. 다 합쳐도 30%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대선 주자 예비 주자들의 지지율 합과 야권 대선 예비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자꾸 벌어지는 경향 점씩. 그거에 나타나는 가운데에 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지지율이 확 앞서가는 그 양상으로 가고 있고 1대1 대결한 그 결과를 봤더니 네. 한 20%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단순 지지율에서 20% 차이가 나면 실제 지지율도 20%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나머지 부동층들이 50대 50으로 나뉜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아직은 뭐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종편에서는 주장을 하죠. 소위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이길 때까지 의미가 없다 이 얘기죠. 의미가 없고 싶겠죠. 의미가 없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완구 총리를 엄청 잘하게 되면 그러면 좀 떠오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총리를 엄청 잘하게 되기가 일단은 첫째로는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그 기용된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무슨 책임 총리라든지 총리가 뭐 이렇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간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 총리를 뽑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역량이 또 그 정도가 될까 이것도 좀 또 다른 문제고. 예. 역량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왜요? 그래도 한마디 하면은 뭐 교수 총장도 만드는 역량이 뻥이라니까요. 총장도 만들 수 있고 기자를 자를 수도 있고.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종편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 조심해야 될 걸요. 이제 총리니까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종편 여러 개를 동시에 켜놓고 이상한 얘기하면은 가서 전화 걸어서 받고 이런 거 계속 할 거예요. 패널 뵙고. 뻥이라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뻥이에요. 본인이 뻥이라고 인정했는데 뭐.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깍두기 한 접시 가지고 한정식 간상 차렸다. 예. 실제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려고 봐요. 종편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패널 빼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고 또 보도 맞고 이것도 한국일보 그 경우를 보세요. 그것도 맞는다고 봐요. 다만 이제 뭐 알고 보니까 새 사주 쪽하고도 뭐 이렇게 인연이 있고. 그럼 뭐 그래 하겠네. 완전 뻥은 아니네. 예. 좀 부풀린 거지. 부풀려도 뻥은 뻥이야. 뻥과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요만한 거 있는 걸로 튀겨서 이만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친박 장난감 내각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제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완구 총리를 대권 주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대통령이 가지고 실제로 권력을 거기다 실어주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총리가 해결사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한테 치받으면서 문제를 국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주고 몇 건 이렇게 하면 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총리에게 이제 힘을 실어줘서 총리가 뭔가 나름대로 이제 그 병풍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실은 대통령이 찌그러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찌그러진다고 생각을 하겠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통령 마음이 더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만든다는 얘기는 더 큰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있을 때 책임 총리도 둘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람을 키우려면 그보다 더 큰 그런 어떤 내공이 있어야 키우는 어떤 그런 배포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봐서는 뭐 현 대통령이 그런 일까지를 할 걸로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본인도 한번 생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하여튼 우리 정치 카페에서 뭐 좋은 얘기 할 수 없죠. 다른 한편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다른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 출신 장관이 5년 동안 9명, 8명 이랬는데 벌써 지금 5년치를 갖다 2년 안에 했고 이거 사실상 뭐 의원 내각제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거야 뭐 상관없는데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장관을 시켜야죠. 아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뭐 현역 의원을 장관시키는 거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듯이 열심히 부처 장관 활동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친박 장난감 내각의 앞날을 좀 예측해 봤고요. 이제 마무리 삼아 뭐 우스갯소리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연실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요. 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여당의 지지율을 깔아앉게 한 요인이 보통 분석하기를 이제 수첩 인사로 인한 그런 인사파동, 그 다음에 이제 환관 정치의 폐해, 소위 말하는 문건 파문 등등, 십상시에 인한, 그 다음에 증세,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서민 정세, 이 세 가지를 보통 꼽는데 이 세 번째 거 관련해서 이제 담배값을 올려놓으니까 이제 어르신들
저 기초연금 2배로 인상해서 드렸잖아요. 그 담배값 그 담배값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막 불평을 하실 거 아니야.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대구에 가서 그걸 듣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을 위한 저가 담배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 담배가. 예, 근데 이 저 유승민 의원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 박사예요. 응? 위스콘신인가 이분도? 하여튼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 박사인데. 아니 저가 담배를 만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4,500원인데 1,500원짜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65세 이상 어른들한테만 파나? 그러면 그렇게 판다고 치면 특별히 건강에 나쁜 담배를 제조하나? 저질로? 그렇죠. 많이 태우시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똑같은 품질의 담배를 그냥 노인들을 위해서 가격만 낮게 하면 어르신들 아르바이트 자리 생겼어. 그치. 이제 돌면 동네 가게 돌면서 1,500원에 사가지고 파는 거지. 젊은 사람들한테 4,500원이 아니고 3,000원 받고 파는 거야. 그러면 이 담배 가격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 체계가. 그래 현실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외국 담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담배들도 많은데 이제 그 국내 담배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거나 뭐 특별하게 이제 노인에게만 팔도록 세율을 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면세 담배 내지 뭔가를 주게 되면 외국 담배의 그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건강 때문에 저기 담배를 갖다가 덜 피게 하려고 이제 그렇지. 그 담배 값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그 각하의 진정성이잖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저가 담배 이렇게 되면 아니 노인 자살률이 높으면은 자살률을 낮추려고 노력해야지 노인들에게 뭐 자살할 때 쓰는 농약이나 쥐약 값을 낮추겠다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가 해로워서 덜 피우게 하려고 담배값을 올렸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계속 담배를 피우시도록 저가 담배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도 좋단 말이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역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의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실수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 좀 들고요. 검토만 했을 뿐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래요. 아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낸 아이디어면 그 바로 국정에 반영되는 거지 원래. 점수 많이 깎였어요. 유승민 씨. 그 좀 기대를 모았는데 안타깝고 제 중학교 2년 선배입니다. 참고로. 대학도 선배지만. 두 번째가 연말정산인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게 연말정산하고 나면 이제 돈을 까게 되면 2월치 봉급에서 까고 주잖아요. 네. 근데 2월이 보너스도 없는 달이야. 그러니까 왕창 까지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3개월 분할 깐대요. 그럼 이건 뭐야? 2월 한 달만 연락 기분 나쁘고 말면 좋은데 2월에 기분 나쁘고 3월에 또 3분의 1 기분 나쁘고 또 4월에 또 3분의 1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이건 뭐 하자는 얘기지 지금? 그것도 재미있는 게 원래는 사실은 이제 2월 달에 이제 환급 받는 거고 이제 더 내는 사람도 2월 달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2월이 각 가정에서는 신학기 때 애들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등록금 지금 대학 등록 가정 지출이 제일 많아서 택시도 제일 안 타는 게 2월이란 말이에요. 명절까지. 명절에 지출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3월로 그 환급 받는 거는 2월. 그리고 더 내야 되는 사람은 3월에 내는 걸로 했다가 한 달에 내기에는 또 큰 거야 규모가. 그러니까 이걸 3, 4, 5월 이렇게 또 이제 분납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건데. 5월 달까지 기분 나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야당 도와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 보면서 아니, 내각이 문제가 아니고 국정이 총체적으로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그 며칠 후에 이제 또 그 아랍권 방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3월 초에. 네. 좀 머리 아프고 그 머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 아플 때는 밖으로 나가야 돼. 우리 글 쓰다가 잘 안 되면 낚시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왜 이유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없잖아요. 나가 있으면. 멋있잖아. 거기 가면은 옷도 갈아입고 뭐 아랍어도 한 마디 딱 인샬라. 아니 남들 한 5년에 할 걸 갖다 1년에 다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외유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일만 잘하면. 근데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밖으로 저렇게 나는 이거 청와대 십상시들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을 되도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라고 봐요. 솔직히. 이 공무원들이 장관 뺑뺑이 돌리듯이 행사에 계속 내보내가지고. 근데 이제까지 이제 그 여론조사해 보면은 외교 활동을 잘한 걸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외국 나가서 국위 선양하는 어떤 그러니까 한류야 한류. 국위 선양을 한다는 착각을 국내에서 유발하는 게 외유의 목적이야 지금.
예. 이런 정도로 좀 너무 흉만 봤나? 예, 서울 담배하고 연말정산은 그냥 깨알 같은 재미. 그 국기 하강식 걱정이 많이 되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화장실에 있다가도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경애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 우리 에러 영화 요새 그레이의 요시까지 뭐죠 그림자 그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박난 그 성적 판타지를 담은 소설 원본 소설이고 그 대박난 영화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개봉해요 다음 주에.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러 가서도 이제 애국가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20대 때 80년대 에마 부인 3, 4 보러 가서. 일어서서 애국가 불렀다고 깜깜한 데서. 그거 안 했어요? 5시에 오후 5시에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국기 강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길 가다가 우리 섰잖아. 그 움직이면 간첩이야. 간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정당이 행사를 할 때 애국가 제창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거는 정당이라는 거는 헌법의 특별한 보호와 그다음에 국고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특별한 조직이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한번 하는 게 좋다. 국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국민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의전을 강제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너 누구 편이냐 이거지. 너 누구 편? 대한민국 편이면 이제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너 빨갱이지. 그렇지. 정북이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욕해라 욕해 정북이라고.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하냐고 지금. 열뻗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너 누구 편이냐면 항복. 그래서 100개를 내거는 거야. 조그마한 거 항상 호주머니 넣어놔야 다녀야겠어. 막 흔드는 거야. 항복이. 나는 항복. 100기. 진짜. 예. 아무리 복고풍이지만 복고에도 한계가 있어야지. 이게 뭐야? 여기까지 영화, 하죠. 예, 아까 그 영화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뭐? 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그래요. 119에 전화하는 거죠. 수갑 채웠는데 열쇠가 안 풀려요. 보조기구 잘못 사용해가지고 수갑 채웠다 못 풀어가지고 119 부르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흉내는 내지 맙시다. 영화는 봐도 돼요. 흉내는 내지 말아야 돼요. 예.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은 절대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막을 띄워야 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타임라인.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이번 주에도 노회찬의 증문즉답 많은 사연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우선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증문즉답은 네이버 정치카페에 영심이 엄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유진 정치카페를 통해 정의당 당원이 된 여대생입니다.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방학을 맞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답니다. 기대하던 첫 월급날. 그런데 급여액이 생각과 달라 사장님께 여쭤보았더니 시급이 4,7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공고에는 최저임금인 5,580원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을 요구하자 사장님께서는 급여를 다시 계산해서 보내줄 테니 근무는 내일까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일자를 잃는 대신 제 몫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곳에 남아있을 사람들과 저 대신 일하게 될 누군가는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알기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요? 노회찬 전 대표님의 현명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상 혀가 짧아 슬픈 사연 캐스터 정의당 기획홍보실 임은성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노회찬의 전문직답 사연은 바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애환이 담겨 있죠. 그 중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어찌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우선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시정을 요구하니까 이제 그만 나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자신은 뭐 최저임금을 받게 되었다 치더라도 그 대가로 이렇게 해고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자기 잘린 자신 대신에 새롭게 들어간 사람도 이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고민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당한 처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즉 부당해고냐 아니냐의 문제가 우선 하나가 있고요. 부당해고인데 이거? 예. 근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와 별개로 그 편의점 점주가 고용하고 있는 또 다른 알바생들에게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뭐 예컨대 4,700원이나 이렇게 주고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할 방법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제 부당해고냐 아니냐의 첫 번째 문제부터 우선 풀어보겠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해고 사유가 시급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에는 최저임금을 주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다가 그걸 시정해 달라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 네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너한테는 법에 정한 대로 돈 주마 그 대신 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딴 애들한테 전염돼. 이거지. 그런 거죠. 이거는 명백히 이제 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여기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은 부당해고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노동부를 찾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이게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부당해고인가요, 이게? 이거 근로계약서를 안 썼대잖아 지금. 예. 우선 이제 여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부당하게 해고된 분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해고인데 가면은 부당해고의 판정을 법적으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면 부당해고가 되려면 우선 해고여야 합니다. 야, 해고여야 정당한 해고냐 부당한 해고냐가 따져지는데 그렇죠. 해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분처럼 최저임금 안 준다면은 곤란하지 않아요? 이러면은 야,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면은 여기서 오래 못 버텨. 그런 태도 가지고 살기 힘들어. 너 지난번에 보니까 근무 중에 휴대폰 자꾸 만지작거리던데. 그리고 너 그 토요일 일요일은 왜 빼달라 그러지? 그건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토요일 일을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너 이번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나와. 들어올 때 얘기한 거고 다르잖아요. 그거 어디 서류에 남아 있어?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걸 거부하니까 이제 사직을 강요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게 이제 권고사직입니다. 그만둘 것을 권고해가지고 그게 못 이겨서 그래 이건 나를 자른 거나 다름없어요. 나 그만둘래요. 이러면은 해고가 아니에요. 해고가 아니지. 예, 이게 해고가 아닌 걸로 법적으로는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부당하게 해고당했는데 일단 해고 자체가 아닌 걸로 되니까 정당이냐 부당이냐는 더 따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사연에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그 통보가 아무리 일용직 노동자지만은 합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사용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고를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해고에 속한데 이것도 역시 부당해고 그러면 소송까지 갈 거냐. 이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한두 명 고용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 받아들이는 얘들이 이제 거의 적습니다. 적고 또 이분이 보니까 첫 월급 받았기 때문에 채 한 달이 안 됐거나 겨우 한 달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이라 줘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의무도 그건 3개월이거든.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그 해고 예고 수당을 받는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은 진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지역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된 거는 이건 부당해고 아니냐. 근데 이분이 보니까 지금 뭐 복직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부당해고 당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필요는 있어요. 그 본인이 이제 만일 이제 이걸 해고를 또 철회시키기를 원한다면은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석 달 말없이 그냥 받고 일하는 거예요. 석 달치 월급까지 받고 나서 그다음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 그렇죠. 당연히 그 자기 권익을 대체하는데 그게 더 좋은 방법이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계약서를 안 썼잖아요. 이것 자체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반에 대한 징벌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뭐 벌금 정도는 받잖아요. 벌금도 안 받아요.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사법 정책이 보면은 이런 그 사용자가 해야 될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거나 또 사용자들의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용적이에요. 무한히 관대해요. 사랑으로 가득해. 그렇죠. 피고용자. 어찌 보면 노동시장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용인들이 구직자나 또는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법규를 어겼을 때는 얄짤이 없어. 아주 가혹한. 예. 가혹한. 불구속해야 될 일을 갖다 구속시켜가지고 막 징벌 처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참 저는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상담을 하신 분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취직해서 또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에 현재도 자신의 문제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만둔 그 편의점에 계속 시급을 최저임금 못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단속해달라고 이렇게 이 진정을 갖다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나 하는 사람들 직접 나가서 실제로 임금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계도하는 의무가 사실 노동부에게 있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진정을 해야 한다. 자기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고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지. 네.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예. 고발을 갖다 해야 되고 이게 본인이 그 이제 이런 뭐 학생이고 이래서 아마 그런 데 대해 좀 이렇게 그 쉽지 않은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가서 진정만 해도 이런 사실이 있다 가서 조사해 달라고 진정만 해도 조사 나갈 거예요. 지금 청년 유니온 같은 데서 이거 지금 진정 같은 거 상담도 하고 대행도 해주고 하지 않나요? 청년 유니온도 있고요. 알바 노조도 있고요. 예, 요즘에 다행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최근에 뭐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이제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꼭 울어야 젖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처럼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가 그렇게 유럽만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 해고를 하잖아요.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 사유를 갖다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당해고 이렇게 소송 고발 고소가 없어도 해고 사유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당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해고가 많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다 점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걸 과태료를 매겨요. 불이익을 준다고 사용자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걸 갖다가 이게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편의점들 보면은 사실 이 편의점들도 알바생들에게는 갑이지만 이 편의점이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는 또 의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이에 또 노예 계약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최저 시급 5,580원을 왜 못 주냐 그러는데 1시간에 5,580원을 못 버는 거야. 그렇지. 예, 심야시간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알바생을 차라리 안 쓰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계약상 위반이. 왜냐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아이스케이크 1,000원짜리 하나 팔아도 그중에 7% 8%를 본사가 먹어가기 때문에 네가 손해보더라도 문 열어. 이게 계약 관계에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편의점들도 굉장히 그 편의점 점주들도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편의점 점주도 계실 텐데 그러나 그것은 그 슈퍼 갑하고
싸워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그 싸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폐해를 갖다가 더 약한 약자인 이런 알바생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정당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고 또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한 시급을 주기 위해서도 슈퍼 가까이 어떤 그런 잘못된 노예 계약을 갖다가 어떤 바꾸는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예, 일단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뭐 편의점에 항의를 해야 되고 진정을 해야 되고 또 심하면 이제 고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알바하는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하고 그다음에 이 편의점주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슈퍼갑과 또한 싸워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경우가 이제 다들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 약 20%가 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바로 잡는 일을 해야 될 곳이 고용노동부죠. 고용주 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사용부잖아요. 거기. 고용노동부는 고용주를 위해서만 노동하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꾸는 일이 그거 바꾸지 않고서 우리가 뭐 선진국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광고 있었잖아요. 앨범은 광고. 이런 시급. 이런 십상시 이런 거랑 비슷한. 근데 그때 이제 그 편의점주들이 뭐 우리가 탈퇴를 하겠다. 그 다시 말하면은 최저임금 5,580원을 다 준다라고 광고한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지금 거기 탈퇴한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의문이 있죠. 혹시 안 주는 분들 아닐까? 안 주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믿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편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시급이 가장 낮은 거, 저 밑바닥 수준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밑바닥이에요. 또 다른 한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고 2배 이상 그러니까 일종의 그 출혈 경쟁들을 갖다 밑바닥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시적인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그 잔혹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또 퇴장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의 업체면 사실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죠. 경제학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런 업체들이 보면 나중에 가면은 저 외국에 나가요. 나가서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남 시급이 오르면 그 다음에 또 이 옆에 있는 라오스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격히 얘기하면 한계 기업들은 도태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최저임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저임금을 발표할 때 우리와 달리 정규직 최저임금,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동시에 발표를 하는데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왜? 정규직의 다양한 어떤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격차를 완화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청춘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하네요. 예. 그러나 가슴에 묻고 넘어간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내가 부딪히는 어떤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 많고 되게 내가 당하는 고통이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아야 되고 알고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손잡고 함께 뭘 해나가야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그냥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결론은 알아야 청춘이다. 싸워야 청춘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도 좀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예. 오늘 결론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만들지 않아요? 좀 아시라고? 예.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책을 냅니다. 그 제목은 들어보셨죠? 오늘 저 출판사에서 그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생각해봤어? 생각해봤습니다. 제목이. 생각해봤어? 그러죠. 예.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그동안 다뤘던 얘기 중에서 저희가 이제 반응을 좀 체크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그런 에피소드들 중심으로 해서 책을 좀 묶었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선정한 대한민국을 바꿀 14가지 질문들. 이게 책의 부제입니다. 좀 아까 좀 보셨죠?
네, 표지. 책 속에 보니까 뭐 남녀노소, 지역불문, 세대 초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 책 표지에. 네. 카피가. 네. 그 내용들이 이제 교황과 대한민국, 뭐 피게티와 부의 불평등, 그 땅콩과 실세 등등. 그리고 북한이 무서워, 우스워. 그런 거 다 등등. 뒤에 라임이 진짜 무서워, 우스워. 그러니까 우리가 다뤘던 많은 이슈들 중에서 좀 곱씹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만 이제 출판사에서 좀 추려가지고 책 한 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들. 문제가 뭐냐면 우리 노유진에서도 이렇게 좀 노조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이 인세를 전부 다 당에서 네. 한다며. 그렇죠. 뭐 우리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뭐 그냥 당에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우린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열정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정치적 열정을 착취해 먹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밥 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저기랑 똑같아. 인턴제랑 똑같은 거예요. 시급 안 주고 밥만 먹여주고 일 시키는 거. 아니 근데 지금 방송이 이상한 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 이제 책 내고 나면 좀 점심을 더 맛있는 거 주지 않을까? 그건 모릅니다. 저 밖에서 징그럽게 웃고 있네요. 저 PD가. 생각해봤어? 라는 제목. 네, 인세가 언제 나와요? 아니 그 말은 그래. 인세가 들어오면 팟캐스트에 지원도 팍팍 해준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 팟캐스트에 뭐 지원 받을 만한 뭐 있어요? 뭐 밥 사주는 거 정도인데. 그거 말고는 없지. 그 육식당에서 가봐야 어디겠어요. 뭐 특별히 우리한테 돌아올 혜택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말만 그렇고. 하여튼 그 우리 저자들에게도 이제 생각할 거리를 줬네요. 네. 인세에 대해서. 뭐 그 밖에도 뭐 정의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인지를 알려주는데도 이 책이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웃기는 거 중심으로 만들면 안 되나? 좀 안 이거 저 정의당 선전하는 책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웃겨봤자 이게 전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웃겨봤자 이게 아저씨 개그라서 이게 그렇죠 좀. 네. 근데 언제 나온대? 언제? 그 온라인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를 3월 16일부터 합니다. 3월 16일? 예, 그 예약 판매에 응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사인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야 됩니다. 그 사인하러. 사인하러? 예, 사인하러 가야 됩니다. 몇 건이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200건인데 세 사람이 나누면은 400건씩 해야 돼? 그렇죠. 와. 4, 3, 12. 반나절 가겠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또 1200건쯤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당원이지만 이건 너무 심한 노동 착취 아닌가? 그렇죠. 이거 뭐 거의 그렇잖아요. 이거 단순 반복 노동이잖아요, 완전. 그래도 우리가 독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인을 하면 팔이 안 아프더라고. 야, 아까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팔이 안 아프신 분이 1200불을 다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도 좀 나왔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그래. 우리 책 팔아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책 한 권씩 사주는 독자들에 대해서 진짜 고맙잖아요. 그 고마운 마음을 딱 한 번씩 쓸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팔이 덜 아파. 그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인을 하면은 이 책이 꼭 팔린다면은 아마 보통 100만 부씩 할 거야, 사인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내 이름만 사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무성의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무성의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근데 이름만 사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대면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의 이름과 내 이름과 그때 날짜를 적어드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익명일 경우에는 그 저자 사인본 딱 열었을 때 이름만 딱 있는 게 제일 깔끔하고 예뻐서. 날짜도 없고. 네, 저는 미학적으로 예뻐요. 이름만 딱 있는 게. 아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만 떨렁 있어서는 예. 그게 영 아니라고. 아니 그 어저께 제가 책을 몇 권 주문하러 제 인터넷 그 서점이죠. 거기 들어갔더니 딱 그 메인 페이지에 첫 화면에 이명박 대통령 그 신간 있죠. 회고록. 그걸 사면은 그 이명박 친필 사인 진짜? 본을 증정한다고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책은 일종의 그 피의자 진술서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피의자 진술서는 사인만 가지고 안 지장을 되잖아. 찍어야지. 엄지손가락 무인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무인이 있으면 난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책도 보니까 그냥 이명박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의가 없어. 누구에게 주는 건지. 아니 근데 아니면 자기 책이 400불을 해야 돼요, 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저 교과서 같은 거 학교에서 어릴 때 받으면은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책이란 얘기지 사실은.
아니 근데 외국에서도 저자들 자기 이름만 써요. 아 그래요? 네. 아 외국 놈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받는 사람 이름까지 써주는 건데 그건 할 수가 없지.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신영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인본 할 때 멋지지. 사람마다 다 다른 글귀를 써주신대요. 그거는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인생 철학이 우리 같은 잡것들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있어서 차원이 다른 거죠. 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럼 배워야 돼. 다 이게 직접 비록 이 인쇄를 우리가 인쇄를 가지는 건 아니고 그 정의당에서 뺏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잖아. 우리가 당원으로서 그 고마움을 담아서 뭐라고 한마디 쓰고 그 밑에 날짜하고 이름 써야지. 이름만 진중권 이렇게 써주면 나 그거 책 받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게 인쇄를 갖다가 내일 당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건 뭐야? 회사당 분들도 있어. 최근에 회고록 낸 분 보면 인쇄를 낼 당도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다 가진다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그 책을 사면은 부록도 드립니다. 부록이 말빨 사전이라는 건데요. 어디 가서 말빨 세우고 싶을 때 인용하기 좋은 글들이 담겨 부록도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예, 저도 못 봤어요. 이건 MB 자서전 흉내낸 거 아니야? 부록? 별책 부록? 아니, 우리는 뭐냐면은 그 말빨 사전이라 그래서 실용적인 거죠. 그래요?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진짜. 그래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선정한 대한민국을 바꿀 14가지 질문 생각해 봤습니다. 제목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봤습니까인데 그게 책이 사이즈 때문에 이제 봤어라고 이렇게 줄인 거지. 반말한 건 아니에요. 반말하는 거 양해해 주시겠지. 우리 반말 싫어하잖아요. 생각해 봤어가 좋아요. 예, 이것을 일단 1부 마무리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